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지역에도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호우주의보가 상주, 문경, 예천, 영주, 봉화, 평지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심각 단계로 높아졌는데요. 주말 지나 다음 주까지도 비가 계속된다고 하니 날씨 정보 잘 챙기시고 각종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한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입니다. 현재 옥포분기점 부근에서 3km 정도 정체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7곡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지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신천교 지하차도 일대 차간거리 좁혀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달구벌대로 위로는 강창교 방향으로 성서나들목에서 신당내거리까지 천천히 지나겠습니다. 월배로 위로는 진천내거리에서 유천내거리 방향으로 지체되겠습니다. 빗길에는 노면이 미끄럽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 지역에는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전망인데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4.8도, 습도는 93%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 8시 46분쯤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황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출된 황산은 1톤에서 2톤가량으로 추정되는데요. 사고 직후 소방당국이 출동해 저장 탱크 밸브를 잠그면서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황산 누출은 멈췄습니다. 이날 출근길 하늘에 주황색 연기가 치솟으면서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쳤고 소방대원 91명과 장비 35대, 환경청과 관할구청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밝혀졌나요? 네, 현장 조사에 나선 대구환경청은 업체가 저장 탱크에 황산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황산이 일부 넘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액체 상태의 황산이 넘칠 때는 방류 벽에 갇혀서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았는데요. 폐수 처리 시설로 옮겨진 뒤에 황산가스가 대거 발생하면서 대기 중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하면 큰일 날 뻔한 사고였는데 인명피해는 없었나요? 공장 직원 23명이 사고 발생 직후 대피하면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주황색 연기가 대기로 노출되면서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꼈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화재가 난 것 같긴 한데 연기 색깔이 이상하다고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은 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사고 방지 대책에 서둘러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대구시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상반기 중 한 번 추경 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이번 추경은 이례적으로 하반기에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규모도 예년에 비해서 적은 2,622억 원인데요. 지난해 8월 민선 8기 첫 추경 예산의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올해 대구시의 예산 규모는 10조 9,930억 원입니다. 네, 규모가 대폭 축소된 이유는 뭘까요? 네, 상반기에 지속된 경기 둔화와 지방재정 악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역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취득세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2,200억 원 이상 감소하면서 세수가 대폭 줄어든 게 큰 이유인데요. 네. 대구시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에 이어서 이번에도 신규 지방채를 한 푼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고강도의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1,471억 원을 추가 확보해 시급한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업 항목은요? 네, 대구시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시민과 대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만 편성했다고 합니다. 우선 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올리는 사업 등에 1,183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네. 또 통합신공항 건설과 미래 5대 신산업 육성에 27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중교통, 교육 지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법정 경비에는 1,25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의군 편입을 지원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487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항공기의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어제 대구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출입문을 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다만 검사 측은 현재 상태가 아닌 범행 당시 상태에 대해 감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평소에 문제가 있어서 공식적인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나요? 제주에 거주하던 A씨는 범행 당일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가족이 있는 대구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했다고 주장하는데요. 네. 하지만 공식적인 진료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A씨에 대한 정신감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비상구 문을 연 혐의, 항공기 훼손 혐의, 상해 혐의 등 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은 승객들에게 정신적 또 신체적 피해를 입힌 만큼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겠죠. 오늘 아침 뉴스 중앙일보 백경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만화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김철현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만화책이나 소설책을 엄청 좋아했고요. 구매해서 소장하고 있는 책들도 많지만 만화 대여점에서 빌려서 읽은 책들이 많다 보니 만화방이라는 공간이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동네 만화방들은 오락실처럼 안 좋은 장소, 어른들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저도 소설책이랑 만화책 빌려서 보다가 들켜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혼난 적도 많거든요. 근데 요즘 만화카페는 분위기도 밝고 간식이나 음식도 주문할 수 있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가족이 함께 오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좀 어색해 하시다가 나중에는 본인들이 어렸을 때 봤을 법한 순정 만화나 오래된 책들을 자연스럽게 보시더라고요. 가족들이 모여서 그렇게 책을 읽는 모습이 되게 예뻐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만화 카페가 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로 음식도 먹고 만화책도 읽다가 보니 시설이나 책을 더럽히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공공장소라는 걸 기억하시고 깨끗하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은 이민정 변호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아동 2천여 명 가운데 대구 경북에도 60여 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모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낳은 아이를 국가가 보호하려면 어떤 준비와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할지 짚어볼까 하는데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사실이 최근에 좀 드러났습니다. 두 분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셨어요? 네, 우선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올 때마다 참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네,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정말 딱한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막연히 비난만 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개인의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그 의지가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의 출생 기록이 필연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일괄적으로 시스템에 잘 기록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더 견고히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제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혹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어떤 무지로 인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인 방치 그리고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 이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감사원이 올해 이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네. 이 출생신고하지 않은 약 2천여 명의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다 이런 걸 확인시켜 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생 직후 예방접종 기록하고 네. 출생신고 기록을 대조하는 이 감사 방법이 참 훌륭했었고 우리가 가진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하고 네. 정책 결정하는 기관에서 관심만 기울인다면 충분히 뭐 해결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얼마나 아이들한테 관심을 기울이는가인데요. 네.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언론 뭔가 보도가 나고 사건이네. 일어나야만 좀 관심을 갖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네요. 일정 기간 지나면 이 추진 동력이 상당히 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정이 물론 아이에 대한 뭐 1차적 책임자이긴 한데 이제 어차피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1차적인 책임자가 부모뿐만 아니라 동등하게 이 사회와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책임 의식을 좀 국가가 가져야 된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죠. 자, 이제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어떤 변화가 가져오게 될까요? 네, 한 측면을 바라보면 아이가 출생이 되자마자 신고가 되지 않고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방치나 학대 등의 경우로 나아갈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오히려 출산을 병원에서 하자마자 아이의 출산 사실이 알려질 경우를 두려워하는 그런 산모의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청소년 미혼모라던가 혼외자 출산 등 임산부가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죠. 네. 이럴 경우에는 아예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을 위험이 커질 수가 있고 네. 또 비정상적인 루트와 방법으로 아이를 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또 아이와 산모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출산 통보제와 함께 반드시 보호 출산제를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생 신고가 되는 것 자체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뭐 보도된 광주 아이 뭐 생매장 사건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출생 신고가 돼 있으면 아무래도 죽이는데 좀 심리적 두려움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출산 사실이 알려질까-봐 출생 신고조차 이렇게 꺼리고 있는 부모들이 출산 통보제를 통해서 출생 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과연 가정이랑 울타리 안에 다시 이 아이가 들어가서 제대로 클 수 있냐 이건 완전히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언제 죽느냐의 이제 시기를 늦추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결국에 이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잘 챙길 것인가 이 대비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 이제 추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예 병원을 안 오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산모든 아이든 간에. 그래서 보호 출산제 얘기하셨는데 보호 출산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큰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당장 도입에 대해서는 좀 찬반이 엇갈리는 모양새더라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네요. 네, 우선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 사례를 좀 참고해 보면 좋겠는데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는 산모가 의료진의 조력을 받으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익명으로 출산을 하고 아이를 두고 떠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산모와 아이의 건강 모두를 보호하는 그런 익명 출산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익명 출산 제도요. 네, 익명 출산 제도요. 또 출생 통보제 보완 또는 병행 입법으로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나홀로 출산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또 사고를 예방하고 또 출산 직후에 이루어질지 모를 그런 영아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모르게 된다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아, 익명으로 이제 출산을 하게 됐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를 모르는 아동의 부모에 대해서 알 권리 그리고 본인의 태생에 대해서 알 권리가 침해된다. 이런 말들이 사실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 출산제를 도입했을 때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아야 될지 사회가 결국에 논의하고 풀어야 할 후속 과제인데요. 독일에서는 이게 약간 변형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그 상모의 익명성을 보장을 하고 아이가 16세가 되면 그 부모의 어떤 그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면 또 열람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또 모친이 아이의 이렇게 열람을 반대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가정법원이 각종 사안을 고려해서 열람권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제도를 보면서도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알고 싶어 할 수도 있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부모가 자기 자식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고 싶을 수가 있는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아이의 어떤 지능 그리고 사회적 지위 또 이렇게 막 변화가 되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알고 모르고를 또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부작용을 또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권리라고 하는 것이 뭐 알고 싶은 권리도 있지만 알고 싶지 않은 권리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양쪽 측면에서 다 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호 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아마 가장 큰 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이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지원을 우선시한다는 내용이 정수돈 법안 등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네. 그 보호 출산이라는 것이 권장되고 당연시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그 산모가 안전한 출생을 통해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대비책일 뿐이지 네. 이것이 권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스스로 양육을 위한 상담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한다는 그런 조항 등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또 생모와 생부에게 양육받을 권리인 원가정 우선 원칙이 고려되는 가운데에 그 보호 출산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금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또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실태 파악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 보호 출산제 자체가 우선은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본인의 익명성을 보장받고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결국에 이 모든 아이를 국가가 키운다라는 어떤 모토가 있어야 네, 내 아이가 우선 내가 키울 환경이 되지 않지만 우선은 이 아이를 사회에 내보내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이 아동 복지 정책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 지금 논의하는 이런 보호 출산제나 뭐 출생 통보제나 다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태 파악조차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이 모토 자체를 국가가 아이를 다 키운다라고 가져가긴 좀 너무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프랑스에서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았다가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동안 10년 이상 전에 프랑스에서 이 모토를 그렇게 잡았대요. 아동 복지 정책을 모든 아이를 국가가 키운다 이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계속 아동 복지 정책에 굉장히 몰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출산율 되게 많이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사실 저희 지금 상황이 좀 저출산 고령화 그런 심각한 사회다 보니까 상황이죠. 사실 아이들의 그 출생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어떤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양육을 하고 보호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 전반에 대한 그런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과 좀 통합이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원가정 우선 정책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가정에서 아이가 따뜻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걸 기본으로 하면서 정부가 모든 아이들을 좀 함께 키워 나가겠다라는 모토를 가져준다면 덜 나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출생 통보제나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비혼 출산에 대한 또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그 모 라이프 연구소가 지난 3, 4월에 전국의 그 만 25세, 39세까지 미혼, 무자녀, 기혼 그런 남녀 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중에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비혼 출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응답이 지금 나왔는데요. 그만큼 비혼 출산에 대해서 대중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 단계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한편에서는 비혼주의가 비정상적인 가정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히 강합니다. 문화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의 충돌 또한 사회가 깊이 있게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인 가정이라는 부분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되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긴 한데요. 뭐 비혼 출산은 사실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까 10명 중 6명이 넘게. 그리고 사실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하기도 했고 대구에서도 되게 이슈가 됐던 뭐 계목줄 사건이나 뭐 세탁기 사건 이런 끔찍한 이렇게 언론 보도들이 많이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조용히 묻힌 사건도 많고 실제로 사건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든 사회적 보장을 받고 울타리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사실 뭐 아동 학대에 대한 의무 신고 제도 뭐 이런 걸 마련해서 많은 장치를 마련은 했어요. 근데 제가 실무적으로 이거를 들여다 보면 이게 지방자치단체랑 학교 그리고 수사기관 이런 연계가 매우 부족해서
통보는 했는데 네. 그런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애를 뭐 분리해서 데리고 갔는데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왜 안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과정이 막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연계나 이런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조율을 좀 정부 차원에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뭐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이게 여러 부처에 연계된 문제다 보니까 통합적인 데이터망이 우선 구축이 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적지에 적소에 관리하는 그런 업데이트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애를 키우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뭐 영유아 검진, 뭐 필수 예방 접종 이런 거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사실 이게 저도 한 번씩 빠뜨리거든요. 근데 이게 의무적으로 완전 강제화를 하면 이렇게 학대받는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또 의료기관에서 이거를 뭐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연계해서 또 마련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을 더 이상 뉴스를 통해 접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좀 힘써야 되겠죠. MG 티키타카 이민정 변호사,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된 오늘도 기온이 높고 습도까지 높아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해마다 국제 폭염 대응 포럼을 열고 있는데요. 윤가영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지난 7월 11일까지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온열 질환자는 대구 경북 기준 56명이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더위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데프리카의 위력을 느끼는 대목입니다. 폭염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대구 국제 폭염 대응 포럼이 어제 개막했는데요. 대구 행복기숙사 강당에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폭염에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참가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대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구 시민들도 1등이 폭염,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대구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지 물으면 이제 무더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날씨가 요즘 원래 덥다고들 하지만 너무 더워진 것 같고 동남아보다 더 더워졌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비가 예전에 오는 그런 비가 아니고 올 때 한 번씩 너무 많이 와서 겁나 보일 정도로 보이기도 하는데 아마 이게 기후가 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점점 많이 들고 좀 이렇게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장마철이 아니고 우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기우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고 해서 비에 대한 어떤 건축물의 안전이라든지 집에 빗물을 넘칠 때를 대비한 그런 것들도 좀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주거적으로나 이렇게 비교적 안전한 공간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개개인들이 좀 잘 알아서 하실 수 있겠지만 작년 서울에서 지하방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가 취약하신 분들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가지고 있는 주거로서는 폭염이나 장마를 이겨낼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들을 좀 더 진지하고 심도 있게 그리고 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폭염은 유엔에서 지정한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4대 과제 중 하나인데 이런 포럼을 열고 대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구가 폭염 취약 도시에서 폭염 극복 도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도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환경단체의 고문으로 있고요. 동구보건소 진료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건강 관련에 대해서 언급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온열 질환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체온을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올라갈 경우에 뭐 열탈진이란 일사병, 열경련 이런 거 정도만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은 내한테 일어나지 않아라고 하지만 최근에 고혈압이라든지 또 당뇨라든지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한테 사실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폭염이 나하고 굉장히 직접적이다라는 좀 문제를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인과 어린이들이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또 심장병 환자의 경우에 노출되면 어렵고요. 사실 그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도 뇌졸중이나 이런 것이 겨울에 더 많은 걸로 일반들이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의하면 이게 폭염이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혈관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면서 확장되면서 도리어 더 뇌졸중 환자가 늘어난다는 통계가 지금 있습니다. 너무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은 정말
정말 가급적이 아니라 정말 하시면 안 되고요.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에어컨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밤에도 운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고 요즘 뭐 무더위 쉼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각종 폭염 예방에 대한 자료가 행정기관마다 다 있거든요. 거기서 준수해서 더운 거 뭐 좀 덥지 뭐 여름이니까 이렇게 절대로 생각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잘 따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폭염이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들도 잘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2023 대구 국제 폭염 대응 포럼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입니다. 저희가 대구 국제 폭염 대응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상재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들이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구 지역이 선제적으로 이 폭염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피해들을 저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시민들의 대응 역량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포럼을 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이라든지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충분히 그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고 도시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폭염에 대응하는 다양한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지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또 지역에 활성화하면서 쿨 산업들을 활성화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구가 폭염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에는 자전거를 타고 대구 지역에 폭염 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시설들, 어떤 조치들,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직접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장맛비에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7월 14일 아침의 광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